내가 산 종목들은 5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 여기까지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제레미 그랜썸이라는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올해 83살로서 자산운용사 GMO의 창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특이한 멘트가 있는데요. 거품 연구 전문가라고 합니다. 목욕할 때 쓰는 거품제가 아니라 실제 증시 버블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닥터 둠이라는 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도 늘 증시는 거품이다, 증시가 폭락한다, 이런 말을 밥 먹듯이 해오셨던 분인데, 제레미 그랜썸 이분도 같은 부류일지 이것을 하나씩 알아보고 실제 지금 증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저의 견해를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분의 인터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2022년 1월 20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재작년 팬데믹 이후 미국 증시에 심각한 슈퍼 버블이 생겼다면서 이 버블이 터지면 S&P 500 지수가 앞으로 45% 가까이 폭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에서 반토막이 난다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비해서 현금 보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S&P 지수가 45%나 빠지면 2,500까지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S&P 500 지수가 4,392입니다. 그럼 2,500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재작년 팬데믹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때 S&P 500 지수가 2,191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었거든요. 2년 전으로 시계를 돌린다니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부터 2,500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 아찔하지 않나요? 지수 기준으로 반토막이지 내가 산 종목들은 5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 여기까지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터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둘러싼 슈퍼 버블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 대신 신흥국 시장에 가치 주나 일본 같은 선진국 증시에 투자해야 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신흥국 시장에 가치 주는 포스코, 롯데케미컬 이런 것들 있나요? 어쨌든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를 주장했고 일본 같은 선진국 증시에 투자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증시도 팬데믹 이후 많이 오른 것으로 아는데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 일본 증시도 같이 떨어질 것 같다는 저만의 생각이 약간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포트폴리오에서 금과 은의 비중을 소폭 늘리는 것은 합당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연세가 83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까지 투자 기간이 상당했다는 것이고 상당한 기간 동안 폭락론을 여러 번 주장을 해왔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그분의 폭락 이야기를 몇 번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1월달입니다. 이때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 이후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었던 시기였었죠. 이때 이런 말 했습니다. 아무런 교훈 없이 위기를 또 겪을 것. 1년 전 세계 경제가 제2의 대공황 상황까지 갔다면서 불행하게도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또 다른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을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때 이후 10년 후에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긴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인터뷰를 보겠습니다. 이때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6년 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선거 이후에 주가는 반토막이 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분 반토막을 참 좋아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인터뷰를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015년 인터뷰입니다. 이때에도 또다시 이야기를 했네요. 2016년 대선 이후 미국 주식 폭락한다. 이 정도면 거의 2016년 말을 타겟으로 기우제를 지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직후 증시가 꽤 많이 올라왔었죠. 이때 당시 미국 증시가 저점 대비 40% 올랐었을 때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반등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속도가 역대 최고급이라면서 지금 미국 증시는 거품이 끼어 있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한 불장난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S&P 500 지수 월봉 차트인데요. 그가 폭락을 예언했었던 그 시기를 동그라미로 표시했습니다. 이때가 과연 고점이었을까요? 그가 고점을 진단한 이후에도 증시는 꾸준히 올랐습니다. 무슨 경제 위기 같은 것도 터지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하자 그는 지금이 고점이다, 불장난이다, 버블이다, 이런 말을 습관처럼 던져왔던 것입니다.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의 사태를 2018년 하반기 이때와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의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20% 정도 떨어졌었습니다. 2018년 말의 상황을 지금에 대입하면은 S&P 500 지수가 3,850 여기까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지수 레벨대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보다 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연준에서 무슨 한마디가 나오면서 주가 반등을 유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정확한 낙폭을 짐작을 할 순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2018년 말과 지금은 비슷한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 말과 지금을 조금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S&P 500 지수 차트를 한꺼번에 플라팅했습니다. 과거 2016, 17, 18년도 이때에는 금리 인상과 함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같이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당시 경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금리를 계속 올려도 사람들은 기분 좋게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금리와 미국 주식이 같이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너무 높아진 기준금리에 조금씩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S&P 500 지수가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하고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떨어진 폭이 마이너스 20%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주식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안전한 국채로 몰리면서 국채 금리가 떨어졌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트럼프와 시진핑의 미중 무역 전쟁 시기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슈로 사람들은 위험 자산인 주식을 팔고 안전 자산인 국채를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말 S&P 500 지수가 반등했었던 배경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항복이 있었죠.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기준금리 안 올리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주가에 본격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조금 더 확대해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흐름이 다르네요. 지금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의 S&P 500 지수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리 인상에 사람들이 적응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와 주가 상승이 한꺼번에 나왔었던 시기였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이제 막 국채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국채금리가 살짝 꺾인 거 보이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국채금리는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더 떨어질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럼 국채금리가 더 떨어지면 다시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위험자산인 주식을 더 팔고 사람들은 안전자산인 채권을 더 매입할 수 있습니다. 즉 추가적인 주가 하락 역시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2018년과 다른 것은 현재는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이 이슈화되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했던 것도 있고요. 물가가 올라가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죠. 그러면서 성장주 위주로 발작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연준은 무엇을 보고 금리 인상을 결정할까요? 바로 기대 인플레를 보고 금리 인상을 결정합니다. 이건 실제로 파월 연준 의장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대 인플레를 볼까요? 지금의 기대 인플레는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작년 7월달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며칠 후에 있을 연준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한꺼번에 0.5% 올리는 거 아니야? 올해 금리를 6번, 7번 과도하게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금리 인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기대 인플레 값은 그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기대 인플레가 안정이 되고 있는데 굳이 연준에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발표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파월 연준 의장은 덜 매파적일 확률이 큽니다. 실제로 지난 의회 청문회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이런 말을 했었죠. 이때 당시 사람들은 당장 양적 긴축을 한다, 금리 인상 팍팍 한다, 이러한 걱정이 엄청 났었는데 파월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적 긴축은 빠르게 하겠지만은 아마 올해 후반에 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후반이라 사람들은 오잉?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장 3월, 4월 달에 양적 긴축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파월이 생각보다 양적 긴축의 타이밍을 늦춰줬던 것입니다. 즉 덜 매파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시장을 안심시켰던 것입니다. 이번 연준회의 때에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킬 가능성이 높을 거라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오미크론이 더욱더 확산이 되면서 공장들의 셧다운이 다시 발생하면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또다시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중동을 비롯한 러시아, 여러 나라의 전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 셧다운, 전쟁 리스크는 인플레를 더욱더 촉진시킵니다. 만약에 이런 게 본격적으로 터지게 되면 연준은 인플레에 대응해서 보다 강경한 발언을 이어갈 수도 있을 거라 보고요. 물론 이것은 증시를 더욱더 흔들 수가 있겠죠. 이 점은 명심하시면서 대응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